네, 이어서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외교통으로 불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렸습니다. 늘어지는 바람에. 예. 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을 꽤 오래 하셨죠? 예. 예, 위원장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도 했고요. 한 15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5년 정도. 15년. 15년 정도 하셨습니까? 15년 정도 했습니다. 예, 위원장 하신 건 언제였죠? 위원장 한 게 문재인 정부 때 했습니다. 한 2018, 19. 19년. 그러면 정확히 한 4, 5년 정도 됐네요.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이 없었다가 이제 이번에 재개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외통위원장 때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한번 하고 이번에 그러면 그때 하고 거군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없었냐면은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있지 않습니까? 예. 또 2018년 10월인가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죠. 우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인정을 하게 되고 또 한중 관계가 또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또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그런 속에서 지난 4년 5개월 동안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한중일 간의 삼각협력을 다시 이제 복원시켰다, 정상화시켰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어떤 관계 개선 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동 선언문이 방금 전에 전문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언론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들어 있을까였는데,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봤는데요. 사실 이 정상회담이 오전에 끝나고 제가 기자회견이 좀 점심 지나서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왜 공동선언문이 안 나오나 한참 기다려요. 공동선언문이 3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미우리 신문 쪽에서 온 영문자 이제 공동선언문도 봤는데 이게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2019년 12월 청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회의를 했을 때는 한반도 평화 안정이 모든 국가의 이익이고 또 책임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규정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진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그 대신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각자 입장을 재강조를 했고요. 맞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정책 해결을 위해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어떻게 식으로 평가를 바뀌었어요. 하십니까? 이게 결국 무슨 문제냐. 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워딩, 소위 말해서 4년 5개월 전에 청도에서 했던 그 문구를 넣는 것을 주저한 거죠. 결국에서 타협점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각자의 입장을 재강조를 했고요. 그 속에서 결국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책 해결 문제를 위한 거는 누가 얘기하면 오늘 리창 총리가 공동선언 전에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정책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또 관련국 간의 어떤 자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중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에 대해서는 뒤이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번 정상회의 직전에 27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소위 위성이라고 하는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리창 총리는 뭐 예상했던 대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하자 대통령의 그 말씀에 이게 리창 총리가 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왜 이렇게 됐냐면은 결국 이제 리창 총리가 어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 워딩을 꺼린 거나 한반도 문제 정책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이 한중일 정상회담 회의에서 이 리창 총리의 위상이 시진핑 주석랑 훨씬 못 미칩니다. 시진핑 3기 체제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주석이 정말로 모택동 같은 그런 이 절대 권력을 누리는 반면에 국무원 총리로서의 이
위상이 낮아지고 리창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 문제, 통상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문제,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입장이 작년 봄부터 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입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소위 말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자위권적 차원, 그러니까 이 어떤 안보로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다라고 북한을 옹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한미일 북중러 삼각이 이제 그 구도가 서로 뭐 신냉전 구도라고 신냉전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한미일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뜻 주지 말자. 아,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우리가 공동선언문에 넣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과거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빠지자. 오히려 그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뭔가 좀 역할을 해주기를 한 일은 지금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데 그 영향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영향력을 오히려 지렛대로 쓰고 있는 경우 이겁니다. 사실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수차례 이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도 반대하고 그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그런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북한에 대해서 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태도가 오히려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이번에 좀 뭔가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역시나였군요. 역시 저도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사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 구절이 들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하나 남겨줬다고 봅니다. 물론 한중 간에 우리가 전략 대화를 여러 가지 전략 대화를 하기로 한 건 또 사실입니다. 외교 국방 간에 2+2 이제 안보 대화를 하자. 1.5 민간 트랙 대화를 하자. 또 외교부 차관이 하는 전략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한중 간에 전략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많이 표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중국이 먼저 제안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전략 대화를 하자라고 우리한테 먼저 제안을 하면서도 그런데 정작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공동선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쏙 비껴가면서 비껴가는 지금 2+2 외교 안보 협의체도 이제 중국이 먼저 제안한 걸로 봐서는 그것도 뭔가 좀 미국의 어떤 대립이 강한 미국과의 대립이 강한 상황에서 뭔가 좀 한국을 또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결국 한미일 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연대, 강력한 연대를 한번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강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한미일 북중러 삼각 관계가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중국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한미일이 강력하게 연대를 해서 뭐 어떤 전략적인 문제, 또 정치지학적인 문제,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세 남자의 고리를 한번 끊어보자라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3자 회담에 앞서서 그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그 한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언론들이 좀 지켜봤던 것이 이제 직전에 라인 야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관심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먼저 이 문제를 꺼냈거든요. 먼저 한 얘기들을 좀 화면으로 보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외교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기시다 총리도 얘기를 했죠. 행정 지도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이제 빌미가 됐던 그 개인정보 유출건이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한 그 재검토를 하라는 요구였지 뭐 그런 건 아니었다. 그 지분 문제 이런 거를 요구한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양국 정상이 이 정도를 얘기를 했다면은 더 이상 일본 정부 총무성이 그 차원에서 어떤 네이버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총무성의 그 행정 지도라는 게 물론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3월, 4월 두 차례나 행정 지도를 한 겁니다. 이거의 배경은 뭐냐면은 작년 11월에 라인 야후에 있는 이제 이 네이버 클라우드죠. 이게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51만 건이나 되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인데 왜 이렇게 일본이 총무성의 행정 지도를 할 정도까지 갔느냐. 예. 우리 언론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51만 건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게 확인이 된 겁니까? 의심이 되는 겁니까? 중국으로 넘어간 게 일본에서는 이제 예.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니케이 같은 데서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일본에서는 심각한 안보 아주 심각한 문제 경제 안보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원래 개인정보에 초민감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주민등록 시스템도 없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마이 넘버라고 이것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사회인데 그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문제로 보기 때문에 총무성에서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근데 자본관계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지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분 정리같이 들리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역지사지 해보면 예.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50만 건이나 중국으로 이제 유출됐을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은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어도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일본 기업이 그랬다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했겠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정리 요구까지 했다면 이건 좀 과하다고 봐야 되는 지분 겁니까? 요구는 과한 겁니다. 사실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든 보안 전체를 강화하면 되는데 지분 관계 재검토를 그래서 이건 과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했고 또 성태원 또 예. 안보 이제 정책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고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시다 후미오나 하야시 조시마사 관방장관이 이것은 어떤 이제 지분 매각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보안 거버넌스의 문제다 해서 일단은 일단락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가치 외교로 한미일이 긴밀해진 만큼 예. 북중로도 밀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모두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이어가는 상황을 두고 리창 총리에게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 나눴던 공동선언문 나오기 전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화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개발을 하고 또 북러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워딩을 안 넣습니다만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걸 무시한 건 아니다. 중국 측이 먼저 한국한테 외교 안보 2+2 회담을 하자. 또 외교부 차관들은 전략 대화를 하자. 또 1.5 민간 트랙 대화를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화의 보루 역할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차츰 전략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중국 설득에 나가면은 다시 본 궤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으로 자, 이 정도 이번 회담을 이렇게 했으면 물론 이제 한계점도 우리가 많이 짚어봤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면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건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중일 삼국 그 정상회의가 2019년 12월 2에 처음 했고요. 이제 제도 다시 정상화 또 복원화됐고 다시 이제 연례회의로 정리화될 그 모멘텀을 만들었고요. 특히 이번에 보면은 이제 이 원래 한중일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가 주안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 교류, 경제 통상,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뭐 보건, 의료, 뭐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협력의 틀을 만들었고요. 또 단 하나 문제는 이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 문제 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되고요. 회담을 정례화한 것 자체로 좀 의미가 있어 의미가 보입니다. 있습니다. 대화 소통의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사 문제부터 자국의 이익,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 같은 그 작금의 현실까지 그 한일중 삼국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금씩 돌파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윤상일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